드리우거나 이런 거는 병적인 비문증이고, 병적인 비문증일 경우는 실명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버려 뒀을 때. 왜 이렇게 눈앞에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지? 이거 먹어서 그런가? 그래, 이거는 오영상 원장님이 잘할 거야. 가보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뵙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늘을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갑자기 벌레들이 좀 이렇게 기어다니는 현상 같은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인데 좀 병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좀 겁이 나서 왔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최근에 보이신 거예요? 아니면 좀 오래됐었어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도 조금 그랬던 것 같고 중간중간 뭐 엄청 심하진 않지만 가끔 그런 게 있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날아다니는 어떤 모기 같거나 날파리나 벌레 같은 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문증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플러터라고 부르고, 그 비문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병적인 부분과 병적이 아닌 비문증을 좀 나눌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젊은 나이에 생겼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있었다면 병적이지 않은 그런 비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정확하게 비문증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겪어보신 거는 집신벌레 같은 게 그냥 동일하게 계속 떠다니긴 하잖아요. 네. 위치는 변했죠. 예,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변하나요? 아니면 항상 다른 위치에서 생기나요? 항상 달랐던 것 같은데? 네. 항상 다른 위치에서 생기면 진정한 비문증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문증은 아까 유리체 액화와 후유리체 박리는 거의 동일한 자리에서 계속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늬가 보이는데 그 무늬가 예를 들어서 뭐 2, 4분면에 있다든지 3, 4분면에 있다면 그게 동일하게 그 3, 4분면이나 2, 4분면에서 계속 움직여 다닙니다. 그러면 요건 비문증이구나. 근데 집신벌레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효모균 같은 동그라미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하면 그건 진정한 비문증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을 때는 꼭 안과를 방문하셔서 산동 검사라고 동공을 크게 하는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비문증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건가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눈의 모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눈의 앞쪽 부분은 각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홍채 또는 동공이라고 부르는 자리를 통해서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눈 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지나서 이 뒤쪽 부분에 있는 황반, 망막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눈에 초점이 딱 맞는 자리를 황반이라고 부르는데, 황반에 이미지가 맺혀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뭐가 차 있을까요? 이 안에 차 있는 것을 바로 유리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는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콜라겐이 그물망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그물망 구조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히알루론산이라든가 뭐 그런 계열들을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히알루론산이 액화가 일어나면 부분적으로는 그 내부에서의 밀도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게 일반적인 유리체 액화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그 유리체 액화가 진행이 되면 망막의 안쪽에 유리체가 차 있었던 그 유리체 덩어리가 망막으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그럴 때 망막 안에 있는 찌꺼기들, 우리가 벽지를 뜯으면 그 벽지 뒷면에 다 먼저 있던 찌꺼기가 뜯어져 나오잖아요. 그 투명한 유리체의 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망막의 찌꺼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게 투명한 유리체 안에 떠다니게 되겠죠. 그럴 때 그걸 비문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유리체의 액화, 두 번째는 유리체가 망막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과정, 그걸 후 유리체 박리라고 부르는데, 그 두 가지가 유리체 비문증이 생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약간 이 놔둬도 되는 비문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안과를 방문해도 되는 비문증,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문증이 병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크기는 항상 일정하고 모양도 그 위치에 비교적 거의 유지되고 있고 개수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동반되는 증상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요거와 대응되는 병적인 비문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고정돼 있는 위치에서 움직여 다녀요. 또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빛이 번쩍거리는 보이는 거, 광시증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광시증이라든가 또는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많아지거나 양상이 확 변하거나 또는 커튼 같은 게 이렇게 들이우거나 이런 거는 병적인 비문증이고, 병적인 비문증일 경우는 실명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버려 뒀을 때. 네. 병적인 비문증을 제때 발견을 해서 안과에서 뭐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걱정 없이 평생 또 잘 볼 수 있게 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되게 단순하고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명까지도 할 수 있어요. 실명도 충분히 가능한 게 비문증이죠. 그래서 비문증을 단순하게 날파리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나빠질 수 있는 다른 병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비문증이 병적인 비문증이냐 아니면 병적이지 않은 비문증이냐 그 구분을 하시려면 꼭 안과를 방문하셔야죠. 그러면 이 비문증이라는 게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좀 비문증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나요? 비문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눈을 비비고 누르고 부딪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유리체 액화가 젊은 나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젊은 나이에서 나타나는 어린애들한테는 절대 안 나타나고 보통 한 20대에 고도근시가 있거나 고도난시가 있거나 눈을 비비는 사람들은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눈을 정말 관리 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60대에 나타나요. 60대에 나타나는 비문증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은 양성이다. 병적이지 않은 비문증인 거고. 근데 내가 20살인데 14살인데 비문증이 나타났어. 명확한 비문증이 나타났다면 그 비문증은 대부분은 망막에 찢어짐을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에 본인이 근시를 갖고 있다면 근시 플러스 비문증, 이것은 망막의 열공과 망막 박리까지 올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저희 눈물약 같은 거 이렇게 눈에 넣잖아요. 그게 이제 히알루론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넣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예. 네, 되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질문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어이가 없어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인데 히알루론산의 분자량이 엄청 높습니다. 눈 안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우리가 보통 항생제, 약제나 이런 건 분자량은 매우 적고요. 근데 히알루론산은 그거에 한 1000배 정도 될걸요. 그 분자 구조가 눈 안구로 침투해서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만 먹으면 날파리증이 사라져 라고 광고를 떳떳이 뭐 칠판 같은 데 쓰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 효과 봤다는 사람은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무혈관 조직이에요. 그리고 망막이라는 부분으로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막에서 받아들이는 일부의 영양분을 갖고 유리체가 살아남는 건 아니고 그냥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자체의 구성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안과로 가는 게 제일 낫겠군요. 그렇죠. 병적이냐 아니냐를 먼저 나누자. 병적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무조건 안과에 오셔라. 대신에 좀 불편하다. 동공을 키우는 약을 넣고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망막의 주변 구석구석을 제가 이렇게 다 찾아드린다. 그렇게 해서도 문제 없다. 그냥 단순 비문증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좀 힘드셔도 조금 참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만 지나면 적응하고 살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비문증을 좀 악화시키는 습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비문증이 생기는 과정은 첫 번째 유리체 액화, 두 번째는 후유리체 박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리체 액화를 가장 만드는 좋은 조건은 비비는 거예요. 눈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달걀 흰자처럼 단단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자꾸
눌러주게 되면 그 구조물이 망가지고 그게 시작이 유리체 액화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비비는 거. 그 다음에 엎드려 자는 습관. 엎드릴 때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게요. 계속 누르고 있네. 네, 계속 누르고 있죠. 네. 그리고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막과 수정체도 가까워지고 유리체를 누르고 망막도 허혈이 오겠죠. 피가 안 통하겠죠. 그러면은 다 나빠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자는 습관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눈을 부딪히는 거. 예를 들어서 야구, 탁구, 테니스, 뭐 배드민턴 이런 거 여러 개 하시는데 가장 나쁜 게 뭘까요? 비문증에 제일 나쁜 운동. 약간 야구 같은 거, 데드볼 같은 거. 아, 네네네네. 네.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네. 눈의 크기는 테니스공 크기 정도 또는 작거나 또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나 굉장히 무거운 것들은 눈에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생겨서 오신 분이 탁구 치다 오는 분은 없어요. 아, 맞아도 어쨌든 큰 충격이 없으니까. 예. 근데 배드민턴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야구공, 골프공, 애들이 이제 장난치다가 맞고서 오거나 또는 야구공, 테니스공 이 정도의 크기가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무게가 좀 나가는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보호 안경, 보호 실드, 이건 뭐 안과의 상식이긴 하지만 본인의 몸을 위해서는 보호 실드 같은 선글라스나 스포츠 고글 쓰시고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이 비문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습관인데 어르신들이 좀 하는 것 중에 좀 나쁜 습관일 수 있는데 물구나무 서는 거. 그게 약간 혈액순환 같은 데 좋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눈에는 안 좋군요. 눈에뿐만이 아니라 뇌혈관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혈관이 탄력성 있고 버텨줄 수 있으면 뇌혈관 질환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네네네, 그렇죠. 혈액순환도 잘 되겠죠. 근데 혈관이 굳어져 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거꾸로 가면 그 혈관이 못 버티면 터질 수 있어요. 근데 눈에는 안 그럴까요? 눈에도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고 유리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문증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뒤집은다고 생각하시면 그 비문증이 다시 내 시야에 보이는 쪽으로 다시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오면 걔는 또 떠다니다가 내 시야에서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도 좋지 않아요. 선생님, 이런 시청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 임신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비문증이 심해졌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가끔 눈앞에 살짝 벌레가 보이는 증상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진짜 벌레가 기어다니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맘카페에 좀 찾아보니까 저 같은 사례도 많던데 임신과 비문증이 관련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의 초반부에는 별로 안 나타나고요. 임신의 후반부가 될수록 제가 아까 유리체가 액화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리체를 액화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거가 연관된 물질들이 임신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아기의 길이 만들어질 때는 엄마의 골반의 치골 부분에 결합력이 약해지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벌어져야 되니까 그 아기가 잘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눈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똑같이 벌어집니다. 눈 안에 있는 유리체도 아까 제가 콜라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콜라겐이 그물망이 여러 개가 얽히설키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조금 있는 히알루론산 계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콜라겐이 오히려 옅어지죠. 약해지죠. 콜라겐은 제가 웬만하면 안 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콜라겐이 결체 조직을 구성하는 하나의 쇠사슬이라면 그 쇠사슬이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면 부분적인 유리체 액화가 생기고 유리체 액화가 빛의 광학에서 밀도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조금 더 커진 유리체 비문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오늘 제가 비문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문증은 비밀의 문은 아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되고 본인이 느끼는 증상들이 변하는 것. 자,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문증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양상이 확 변할 때. 두 번째, 비문증이 주변에 다른 동반되는 광시증, 빛이 번쩍번쩍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무늬가 확실하게 확 나타났다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 검은 커튼 같은 게 드리워서 그림자 같이 가려운다고 할 때는 빨리 안과에 오셔서 망막박리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비문증이 사실 엄청 심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심각할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참고해서 안과를 찾는 게 좋겠네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